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대한민국 프로파일링의 아버지 유영철, 정남규를 비롯한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직접 프로파일링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거의 1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함께 다시 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간략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윤용입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배웠을 때보다는 좀 더 제가 좀 여유로워지고 좀 마음도 편해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 배웠었고요. 지금 그래도 이제 한 3년, 만 3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는데 그런 행복감들을 느끼면서 가끔은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오면서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오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런 설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수감 중인 이춘재를 특정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제가 그때 감히 이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아마 그날이었죠. 브리핑이 있던 그날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좀 정리가 되면, 아마 한두 달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이제 김원가족 방송에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게 이제 1년이 넘게 거의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1년씩이나 걸렸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예전에 유영철이나 정남규가 체포됐을 당시에는 소위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진술들을 가지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내가 했어 그러면 뭐 다 그냥 그 범인 그 유영철이가 한 것처럼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아니구나 뭐 이렇게 밝혀진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의성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답변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춘재 사건은 그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도 경찰이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술하는 사건만을 전부 그 확인 작업을 거치는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연쇄살인처럼 빨리빨리 수사해서 뭐 이걸 그 결과를 내겠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은 수사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게 된 거라면 처음에는 그냥 뭐 DNA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춘재가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되게 그렇죠. 많은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신빙성이 되게 높았던. 그렇죠. 그런 신뢰성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신 이유가 이춘재 때문이다, 그 연쇄살인 사건 때문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사실 이게 좀 반반이에요. 이게 팩트는 뭐냐면, 여기 와서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내가 화성 사건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된 건 아니고, 프로파일러가 필요한 이제 시기적 상황이었어요. 한국 경찰에서.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령이 났는데, 오직 저 혼자 발령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팀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경찰 조직 내에서도 너는 뭘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을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질문이죠. 그렇죠. 경찰관이 CSI를 하다가 경찰청으로 발령이 나서 온 사람한테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지휘관들이, 상사가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렇다면 저는 화성 사건을 가장 먼저 분석하고
프로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성 사건 때문에 네가 프로파일링을 결국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아오지 못했던 사건들이고 하니 이걸 프로필을 해서 용의자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보태져가지고 화성 사건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목표로 했던 그 초창기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였던. 근데 그건 진짜 반반이네요. 목표이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꼭 풀고 싶었던.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와 지금을 다 보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 수사 자료와 지금의 수사 네, 이런 그렇죠. 거니까. 네. 그때 당시와 지금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뭔가 좀 어떤 사회적으로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그 89년도에 제가 경찰에 입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화성까지 뭐 지원을 가거나 수사를 하러 그 투입된 거는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밝혀지지도 않고 계속 잔혹한 사건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이런 지방청에 있는 형사기동대 요원들을 전부 착출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1대1로 버스 정류장부터 집에까지 귀가시켜주는 이런 작전을 펼쳤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형사기동대가 동원이 됐었는데 진짜 그야말로 뭐 그때 그런 분위기만 해도 이제 뭐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도무지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지요. 발로 뛰고 강도, 절도 이런 범죄자들을 체포해오던 수사관들이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경험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더 안타까운 그런 그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꼈겠죠, 수사관들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강절도범을 많이 잡아왔는데 불구하고 이 범인을 내가 체포하지 못하나, 수사를 왜 하지 못할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당시 수사관들이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또는 이 그 외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질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거였고요. 이제 현재로 와서 2019년 체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딱 알려졌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뭐 체포라기보다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춘제 신원이 밝혀진 거잖아요. 밝혀졌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을 때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 전화가? 네, 저한테 그런 이제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야, 이것을 이렇게 정말 이게 그 농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고, 다만 두 가지 짐작을 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맞아떨어졌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당시에 지금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마지막 10차 사건을 끝으로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멈췄다라고 한다면 다른 범죄 유형으로 진화를 했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수감 생활이라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범죄가 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수법이나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간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을 갔거나 아니면 수감 중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갖고도 첫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는 감정은 뭐냐면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왜?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범죄를 못 저지르러 왔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이놈이 나와서 돌아다녔다 그러면 계속 뭐 진화되든 어쨌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인데, 수감되어 있다가 발견된 것이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이춘재가 뭐 한간에는 모범수로 해서 출소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정말 그럼 출소를 했다면, 그럼 뭐 개인적 의견인 거죠, 여러분. 교수님 생각에는 만약 이춘재가 나왔다면 이제 무조건 100% 1000% 재범이에요. 이 범죄는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범죄는 더 진화하거나 진화되거나 또는 수법이나 방법을 바꿔서 반드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영철 정남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범죄예요. 이춘재 자체. 네. 이춘재는 강호순과 가장 이 맥락이 다 있는 범죄자입니다. 쾌락 성범죄와 잔혹범죄가 섞여 있는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 범죄는 사실 저렇게 수감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르다가 잡히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가정이니까요. 가정이지만 만약 나왔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건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남겨놓은 그 이제 증거 자료 중에 DNA 네. 그 확보를 못했으면 정말 굉장히 어려웠었죠. 어렵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너무 소름 돋는 일이라서.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사실 오늘까지도 일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걸 바꿨는데요. 좀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건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명칭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 그 문화적 관념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현병에 의한 범죄, 뭐 여대생 피살 사건. 사실 이런 그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 어떤 그 이 사건을 정의하고 또는 그 명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 사건도 사실은 당시에 화성 사건이 발생하던 지역의 공식적인 그 지명들을 보면 화성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길 건너편인데 우리가 왜 동이 다르거나 그쵸. 지명이 다른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대가 이제 화성이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화성 살인 사건이 된 것이고, 실제 발생 장소들에 대한 제가 자료들을 초창기에 검토할 때 보니까 여기는 화성도 아니고 뭐 동탄 쪽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성 사건이다 이렇게 명칭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 뭐 적절하지는 않고, 하긴 그쪽이 어떻게 보면 좀 분할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의외로 그렇죠. 나눠져 있고, 지금은 또 뭐 전혀 지명이 바뀌고 도로가 정비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다 그러면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써놨지만, 앞으로 저도 여러분한테도 이거 뭐 유튜브에 올릴 때도 어쨌든 검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그렇죠. 올리고는 싶었어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한테도 이제 그걸 부탁드리고, 맞아요.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이다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일단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을 보면 첫 번째 피해자가 71세로 고령으로 나오고, 그 네. 이후에 약간 냉각기의 편차들이 좀, 이제 연쇄살인이면 냉각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편차들이 좀 다른데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네. 이게 연쇄적으로 저지르면 대부분은 뭐 3년 했다가 1년 했다가 그게 갑자기 뭐 6개월, 뭐 3개월, 1개월 뭐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 연쇄범죄의 냉각기는 사실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냉각기 안에 완벽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뿐이지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맥락이 닿아 있는, 연쇄살인범의 맥락이 닿아 있는 범죄는 뭐냐면 방화와 성범죄예요. 그래서 이 연쇄살인범들의 냉각기에는 사실 그동안 정말 만족감을 느껴서
그 기간 동안을 자기를 제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범죄나 방화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나거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들이 우리가 되게 많고요. 특히 화성 사건에서 제가 지금 저도 화성 사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만 이 이춘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가 다른 곳에서 아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피해자가 71살, 71세의 피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젊어졌어요. 그 다음에 냉각기가 지난, 소위 지금 김원 씨가 얘기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피해자가 또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오, 네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때 그 느끼는 공포, 두려움, 자기 나름대로의 긴장감 이런 것들 피해자를 마음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리다라고 하는 피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71세에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처음 실행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피해자,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물색해서 선택한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매일 그 시간에 그렇게 집으로 오는 분이 아니었어요. 네. 물건을 팔고 딸 집에서 자고 집으로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이춘재와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춘재 같은 경우는 며칠을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며칠을 기다리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들 물건을 외지에 나가서 팔고 새벽에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몇몇 분이 귀가한다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코 그냥 선택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뭔가 실행을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선택을 해서 공격하고 그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20대 초반에 여성 피해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자기가 이제 그 이춘재가 뭔가 어떤 자신감 또 어떤 만족감 이것을 이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잴 수 있다라는 그 경험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중간에 있던 냉각기라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특히 거기가 이제 논도 많고 그러다 보니 방화를 저지르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시도를 했는데 아니면 성공을 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중간에 실패하거나 또는 시도를 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과 살인의 사이의 시간은 있지만 분명히 멈추진 않았을 것이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도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학자들하고도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 심리학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에 과연 멈춰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정남규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당시를 회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도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또는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그 공백 기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곳에 와서 반드시 회상하고 추억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제목이 정말 살인범이 갖고 있는 이 단 한마디에 살인의 정의다. 살인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마가 정의하는 살인. 그렇죠. 살인마가 정의하는 자신의 살인은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꼭 그것이 알고 싶다 봐주십시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제 이춘재 사건이 나오는데 저희도 그 사건을 좀 오래 다룬 게 있었어요. 그 이제 김양 화성 초등생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는데
저도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참 의문이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화성초등생을 유기했던 장소랑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고의적이었던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연쇄살인범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조금 요약하자면 유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그냥 유기해버리거든요. 짧은 시간에. 강호수는 이 두 개념을 묶어놨어요. 섞여 있어요. 오랫동안 성폭행하고 공격해서 살해하고 시신 훼손도 많이 있어요. 매듭을 묶고 그래서 나온 게 매듭이에요. 그래서 왜 매듭 얘기들이 매듭은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듭이에요. 근데 이 춘재 사건을 보면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 사건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이춘재의 시그너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춘재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그 범행의 원인을 가장 알 수 있는 여러 단서 중에 하나가 이 매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피해자를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냥 유기하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감정을 그만큼 많이 살아있는 동안에 표출하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 통제감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범죄는 멈출 수 없다라고 제가 정의한 이유가 그런 감정,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서의 감정뿐만 아니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느끼는 이 감정이 자기를 더 이런 그 동기화시키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저질렀던 이유도 보면은 되게 길고 그렇죠.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각자 놓고 와도 다 끔찍한 일인데 네.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렇죠. 했던 네. 범죄자였네요. 많은 것을 추구했던 그런 범죄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화성 연쇄 이제 그 사건, 저희도 이제 명칭은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저희 뭐 일반적인 분들한테 일반인한테 공개된 게 다가 아니라고 알고는 있어요. 네. 그게 워낙에 잔인하고 그러고 이 수사 자료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수사하셨던 입장에서 보시면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사기관에서 굳이 그것을 다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굉장히 잔혹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시그너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그너처가 지금 8차에만 없잖아요. 네. 시그너처는 늘 나타나는 행위 특성인데 이 8차 사건은 그 외적인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시그너처를 남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옆방에 가족들이 있고, 네, 옆방에 가족들이 있고 또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 목격이나 또 체포의 위험도 있고 이런 장애 요인들 때문에 시그너처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9차 사건에는 시그너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분석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똑같은 피해자들한테 나오는 매듭의 양과 종류가 어느 순간 멈췄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지만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분석할 때는 훨씬 더 시그너처를 자기가 남기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사건에서 많이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춘재는 8차 사건을 저질렀을 때 범행이 끝났다 완수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차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매듭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더 강하게 표출하고 그렇죠. 더 세게 해서 만족감을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지죠.
정말 교수님이시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한 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외부에 지금 알려진 얘기들도 아닌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또 이제 되게 많이 절제해서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넘어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상상이 안 가는 일이라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신 거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힘드셨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뵀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면 놀러 간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은 이제 그게 현장 그런 기억이 난다라고 하셨던 게 이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산 놀러 간다, 아니면 놀러 간 기억들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교수님께는 그런 게 없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질문을 드릴 때도 참 죄송해요. 사실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먼저 드리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난감할 수도 있는데 너무 흔쾌해요. 괜찮아요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여쭤보는 입장에서도 참 죄송스러웠고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데 이 범죄를 제가 와서 내가 김원 씨와 여기 가서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런 자들이 또다시 나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힌트만이라도 얻어가신다면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궁금한 것을 단순히 뭐 알아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범죄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범죄와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사회에서 저런 일들이 왜 또 생겨나고 생겨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어떤 단 한 가지 힌트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그게 가장 궁극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죄송한 과분한 뭐 정신적 지주다. 거의 이제 모든 거를 배워야 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참 배운다라는 표현도 어려운 분이시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금 더 깊은 얘기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공통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할 때 처음 내민 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춘재가 왜 자백을 했을까? 라는 생각? DNA 정말 때문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자포자기를 한 건지 뭐 아니면 나 어차피 이제 모범수도 끝났다 그냥 뭐 됐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나 남기자 뭐 이런 거였는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춘재 자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를 좀 더 이해를 하자면 자 꼬박꼬박 자백하지 않으면서도 나왔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서도 꼬박꼬박 조사 당시에 불렀을 때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유치자 이제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추가 사건이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 수사관이 가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나오면서 프로파일러를 계속 만나면서도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이춘재를 분석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첫 번째, 프로파일러가 끝없이 대화를 시도하죠. 처음에는 이제 수사팀에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당연히 부인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하죠. 아마 이 과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춘재는. 그래서 내가 수사팀에서 DNA 나온 거 가지고 왔을 때 부인을 하고 나면 다른 방식의 수사 기법이 투입될 것이다. 프로파일러가 오고 또 뭐 다른 어떤 그 증거가 제시되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어디까지 있는지를 정말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6차례, 7차례 나오면서 자백은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죠. 근데 이 대화의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알기 위한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백을 하죠. 이 자백은 자백할 때까지의 자기가 통제하고 조종해왔던 이 경찰관들, 프로파일러들, 더 크게는 사회, 모두 관심을 자기한테 갖고 있는 이 전체를 내가 자백을 함으로 해서 정말 충격을 주고 또 놀라게 하고 내가 범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가져왔던 감정을 꺼내놓기 위한 이 방법의 일환이 결국은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범행을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자백한 게 아니에요. 특히 관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이 굉장히 달라요. 보여주기 위한 과시는 유영철이나 강호순처럼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시라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지금 시기와 시점을 겪어가고 있는 그런 그 단계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와는 무관심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춘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시작부터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걸 듣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줄게. 저 쪽지도요. 이게 쭉 써서 그냥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했고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저기 알고. 그 메모에서 숫자에서 우리가 정말 보자마자 이춘재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 플러스 2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2개 더 있어요. 14라고 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춘재의 특성입니다. 더 있다. 모르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 나한테 지금 입장을 바꿔야 돼 라고 하는 끝없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분리시켜서. 그렇죠. 너희들 지금 알고 갖고 온 거야. 12건 아니야. 플러스 2야. 이건 내가 갖고 있다는 거 하는 주장이에요. 너희들이 밝혀서 온 거 아니잖아. 일어났던 그 자기 우월감. 내가 얘기 안 하면 찾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그렇죠. 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이걸 다 지휘하고 있는 거야라는 그렇죠. 생각이고. 네.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 또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또 그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충족감을 느꼈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문득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뭐 관종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일반적인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 보면 에이 관종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 다음 제일 많이 왔던 대표 질문이 그럼 이춘재는 지금 언론의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이 자체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나 지금 이런 방송들 인터넷에서 거기서 볼 수 있으니 찾아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까지는 제가 확인이 사실은 안 돼서 뭐 이렇게 팩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인터넷 사용도 하고 TV도 보기 때문에 아마 자기와 관련된 방송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TV나 인터넷도 가능할 수도 있는 인터넷 가능하죠. 인터넷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되면은 사실 유튜브에 접속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에 있는 그 감옥 거기가 아니라 뭐 공동으로 있는 그런 공간 시설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가능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매우 거예요. 높죠. 이건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춘재는. 이게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제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당연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예고편만 나온 것만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춘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신경 고백을 했다라고 어제 그 예고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만 보자면 그러면 그 원래는 거부를 하지 않나요? 그 누가 온다 그러면 언론사가 특히 온다 그러면 대부분 근데 그걸 받아줬다는 게 뭐 맥락이 같은 건가요? 맞아요. 맥락도 좀 비슷하고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이건 비하인드인데 작년 겨울에 이제 그 연말에
유영철과 정남규 또 이춘재가 밝혀졌으니까 이제 강호순 이렇게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특집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사실 PD들이 가서 면접을 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들어보니 범죄자들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영철은 앉기도 전부터 계속 자기 얘기를 끝없이 펼쳐내고, 그러니까 뭔가 질문하지 않아도 막 계속 말을 하는 이런. 그 할 팀에 예. 계속 자기가 말을 하는. 제가 초창기에 처음 검거되어가지고 체포됐을 때 면담할 때도 그랬거든요. 질문을 내가 화제를 바꾸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끝없이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강호수는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앉자마자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면접 끝 그리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백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아들 얘기였거든요. 뭔가 이해는 아들과의 관련된 뭔가의 어떤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 아들이 연락이 옵니까? 라는 한마디로 면접을 끝내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도 신상 공개된다고 했을 때 되게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 공개되는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네. 아들한테 피해갈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나쁜 놈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 많은 피해자들을 자기는 잔혹하게 살해하고 가족을 파탄을 낸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을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이런 거죠. 그래서 유영철하고 강호순하고 한 명 한 명씩을 이미 그럼 사전에 이제 한번 했고, 네. 이번에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춘재 같은 경우는 아마 나와서 지금 또 뭔가 어떤 얘기들이 진행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부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감정적으로도. 네, 그래요. 근데 생소한 힘듦이 아니라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얘기가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생소한 힘듦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충격이잖아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실 정도면, 참 이제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보셨던, 그리고 해결하셨던 많은 일들, 그리고 만났던 범죄자들 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실 때마다도 죄송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맨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스토리텔러지 저에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맨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짜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은 이렇게 계시거든요. 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어서 봤는데 후배 양성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좀 후회가 많이 못하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후배들이.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후배들이 훨씬 낫죠, 저보다. 이건 제가 겸손이 아니고 당연히 후배들이 나아야 되고 후배들이 훨씬 나아요. 지금 이춘재 이 자백도 굉장히 전 노심초사했거든요. 이거 과연 반드시 이제 얼마 정도 지나면 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투입되는 프로파일러들은 이 시선이나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거든요. 이 압박 속에서 사실 이춘재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와 너와의 단둘이 전쟁이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한 수많은, 정말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한 심리적인 짐을 지고 내가 이놈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프로파일러들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후배들이. 근데 이 투입되었던 후배들이, 여기는 한 10여 명이 이제 광역으로 투입되었는데, 이 핵심적으로 면담을 했던 그 프로파일러가 강호순 사건 때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후배였었어요. 막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가가지고 역할을 너무 잘 해내서 내가 정말 고맙다고 내가 문자 보냈어요.
그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신 그 프로파일러님 네, 말씀이시군요. 아, 그 팀이 같이 했는데 굉장히 그런 그 부담은 사실 몰라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가서 조사한다가 아니라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고 그럼요. 그리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안에 경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거기에 이제 대표로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못 받아내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담, 그 다음에 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문답이 없어요. 정말 0.1초 사이에 그와 내가 심리전을 펼치면 대화들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준비해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초창기 한 몇 번의 면담은 라포를 형성하겠다는 큰 목표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가 2시간, 3시간 동안 이어질 때는 즉흥적으로 내가 아주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그의 답변에 대한 내 반응,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미세하고 아주 미세하고. 여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아마 처음에 그 라폰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유대감 라포인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린 게 이 수사 현장에서의 라포는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서 라포 형성의 목적은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좀 들어줄 거야,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라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해지는 게 아니고 범죄자가 프로파일러한테 저 사람은 내가 좀 변명을 하거나 그 잔혹한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줄 거야, 나를 욕하지는 않을 거야 최소한. 이런 단계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이제 수사 라포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친밀감 형성, 뭐 신뢰감 형성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 얘기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돼. 이거 얘기해도 나를 나쁘게 뭐 이상하게 보진 않을 거야 정도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섬세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이 소위 이제 내공이 좀 쌓이면 사실 화려한 말이나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라포 형성하는 기법까지만 어떤 그 능력을 갖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프로파일러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느 단계냐면 이제는 몇 마디의 말을 하고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그것을 빨리 찾고 빨리 질문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경험상. 그러니까 뭐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물꼬가 터지면 계속 이어지고 계속 그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 시간이 한 90%. 이제 직접 만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라포를 형성할 때까지는 반반 정도의 대화량인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0%로 줄어들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놀래고 있는, 감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처음 듣는. 그래서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뭐 저희는 여기는 뭐 온라인 방송이니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인데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나쁜 어떤 전략이나 계략이 아닙니다. 계략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면 사실 상대방은 안 들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빨리 찾아서 질문했을 때 굉장히 빨리 라포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제가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언어나 행동을 분석해서 최소한 이 사람은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겠구나를 파악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나면 좀 뭐랄까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지요. 와.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아이고 뭘 꼬셔요. 이분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왜 그러세요? 네, 뭔 소리 하시는 설득의 기술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하죠. 예를 들면 한 케이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도에 사제총을 만들어 갖고 경찰관을 쏴서 사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민들한테 밤에 총을 쏘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제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약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실은 망상이나 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사고 체계가 무너진 건 아니었었는데 유치장을 갔어요. 이제 면담을 해야 되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총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경찰관을 사살하는가 이제 면담을 갔잖아요. 이제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갔더니 유치장에서 저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을 안 하겠다. 나를 아는 거야. TV에서 본 거야. 이제. 내 머릿속을 읽고 가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도 너하고 말하기 싫어. 그런데 화약을 얼만큼 넣어야 총알이 그렇게 두 발이 한꺼번에 나가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게 얘가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지금 왜 네가 총을 쐈느냐 뭐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런 추궁만 받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받는 건 처음이잖아요. 범인 입장에서. 이 범인은 그 사건 자체가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시작한 사건이거든요. 관심 받고 싶은. 관심 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든 건데 왜 했느냐 뭐 이런 추궁만 하니까 나는 거긴 답변하기 싫어. 그런데 얼만큼 넣어야만 그만큼 총알이 파괴력 있게 나가냐라고 질문하는 건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범행 동기에 이어질 때까지 2시간 동안 자기 혼자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듣고 와서 그냥 수사팀에 넘겼거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 프로파일러들이 화려하게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게 만든다. 뭔가 화려함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의 화려함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간결한데 다들 지금 다 채팅창도 보냈는데 다 놀라셨어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놀랬거든요. 저희한테 만약에 해봐라고 하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샀어? 어디서 샀어?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 갑자기 이제 처음에도 근데 당황스럽잖아요.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은데 되게 뭔가 네 맞아요. 관점 자체가 약간 되게 다른? 예, 관점을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예, 쉽지는 않아요. 좀 너무 놀랐어요 정말. 뭔가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범죄자 입장에서 정말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도 아 맞아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써? 어떻게 그렇게 나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마치 한 것 이런 거 신기하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정말 놀랐네요. 아니 저희가 원래 좀 중간중간에 조금 가벼운 편안한 얘기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리듬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 하이로 가서 계속 이렇게 가서 많이 힘드시죠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네 저도 좀 이게 이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채팅창 장난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정말 많이 내려와 있어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럼 이제 이게 참 원래 이 이야기가 가볍게 가면서 조금 풀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교수님 그 혹시 초면에 딱 이 사람 좀 위험하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초면에 딱 보고서. 네,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너무 선입관이나 이런 것을 물론 뭐 프로파일러들이 보면 있습니다만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죠. 되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 선입관이나 낙인이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 경험상 이렇게 생긴 사람이 범죄자 같은데 라고 범죄자처럼 대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사회가 바라보면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받고 싶긴 한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되게 바쁜 분을 모신 거라 저희가 몇 가지 질문 좀 더 있거든요. 지금 리듬을 잡은 건데 리듬이 계속 하이라서 우리한테는 계속 우리는 하이잖아요, 여러분. 네, 이제 좀 무거운 질문을 몇 가지 이제 더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센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이 얘기입니다. 이춘재가 잡혔는데 이춘재를 정말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어요. 이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아무 근거나 단서가 없고, 다만 이제 그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석방 없는, 그야말로 뭐 모범순이 뭐니 이제 이런 의미 없이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만족해야 될 만큼 법률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어쨌든 뭐 확실히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로 만족을 해야 되는. 이제는 뭐 가석방이나 모범수의 이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사형수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드린 이유는 좀 무거운 얘기인데 뭐 이번 주 토요일도 방송이 되겠지만 이춘재 연쇄 사건에서 이제 8차 같은 경우에는 무고한 분이 그렇죠. 목살이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김양 화성 초등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희도 이제 유족분께 그때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한테도 이제 공개하고 어떤 게 조작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형사 계장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뭐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물론 수사팀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미친 듯이 잡고 싶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수사 관행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었고 또 수사도 하고 프로파일링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담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특히 이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생 사건 이것도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관들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증거들을 적용한 검찰에서의 지혜한 검사, 이 사람이 이 검사가 사실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는 단서들을 가지고 판결한 이 판사. 쉽게 말해서 이 한국에 존재하는 사법부가 그야말로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이춘재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 과거에 발전해어 가지고 DNA로 이춘재를 찾아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삶이 파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당사자들을 다 수면 위에 올려가지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생략된다면 이춘재 사건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정까지 모든 사법제도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고 당연히 국가가 지켜줘야 될 초등학생을 지키지 못하고 그 수사까지 중단시켰다고 하는 것은 책임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이 일이 왜 벌어졌고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라도 한번 개최를 해서 정말 그 수사관들이든 뭐든 와서 정말 마음 놓고 터놓고 자기 마음의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거나 만들 기회를 좀 조성하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DNA가 발전해가지고 이춘재를 찾았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억울한 8차 사건과 초등학생 사건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들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면 밝혀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춘재 사건에서 지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참 어려운 메시지 이게 참 저희야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몸담았던 자신의 이제 오래된 조직이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해서 저도 좀 질문드리기가 좀 그랬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한 건 잘못 비판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도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린 거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춘재 사건이 해결됐다 끝났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또 기억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함께 좀 더 지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질문에 대한 이제 이춘재와 관련된 무거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번 흐름을 거쳐서 왔고요. 이 다음 질문들은 좀 저희가 이 흐름에 넣기는 좀 그랬고 그냥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이야기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냥 아닌 것 같다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죠. 이춘재는 범인이 자기다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었을까요? 안 했어요. 이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만 알고 있는 거고 공범 만들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가 놀라는 반응, 나를 바라보는 이 반응보다는 말하지 않고 내가 그 범인이야 라는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그 상대방을 대할 때가 훨씬 더 이춘재의 심리적 만족감을 올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왜 제가 이것도 질문으로 뽑았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디에 뭐 남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주변에 또 이제 평가로는 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얘기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게 없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범죄자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설마 범인이야? 그 사람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얘들은 끝없이 자기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나 라는 제시를 하잖아요. 그쵸. 제시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옷을 잘 입는 제시도 있고 말을 좀 고풍스럽게 하는 제시도 있고 뭐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제시가 많잖아요. 근데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공통된 제시는 뭐냐 하면 순종스럽고 너무나 친절하고 착하고 특히 말이 없어요. 이 공통된 점 물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니까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자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써요. 그래서 잡히고 나면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서 이춘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수님께서 이춘재가 8차 사건의 그 범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데 윤 씨가
억울하게 들어왔다가 진범이 아닐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제일 처음 제시를 하셨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게 그 프로파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수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건은 아니에요. 수법이 달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요인이 생기면 뭐 그 시그너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나 시간이나 그러니까 이춘재는 피해자를 자기가 최대한 통제하고 또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시신을 훼손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와 막 소통을 하는 시간 그다음에 사망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고 또 피해자들을 이렇게 그 훼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범죄자인데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시간, 장소 뭐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춘재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자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발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의문점을 제시하셨던 네. 거고 사실 뭐 많은 분들한테는 그 사건은 뭐 이제 모방 범죄고 네.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했고 그분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는 진짜 아니다라고만 네. 주장을 하셨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대부분 다 귀 기울이지 않았던 얘기였던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알아보고서 처음 그러셨구나라고 해서 저도 꼭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 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바쁜 이제 일정을 내주신 교수님이시라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하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한 1시간 반 정도로 저희가 러닝타임을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 받고 이러면 좋은데 마지막도 하나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이춘재가 잡혔잖아요. 이제 다른 미제 사건, 많은 미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미제 사건 범죄자들에게 뭐 지금 살아있고 뭐 교도소에 있고 아니면 아직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자들에게 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실까요? 미제 사건의 범죄자들은 아직 안 잡히는 것 뿐입니다. 반드시 잡힐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공소시효도 없앴고 또 국민의식도 높아지고 수사를 하는 수사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신들은 잡힐 겁니다. 네, 정말 명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말씀 해주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꼭 혼내주실 거죠? 너 잘못했다고 이상하게 하는 거야 라고 혼내주시면 반드시 고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쁘신 시간을 내주셨고요.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도 되게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지만 교수님을 이제 모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되게 뵙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교수님. 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로 가서 그게 그래요? 아니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그 선물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잘 샀는지 한번 가서 보여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제가 선물을 퇴직하고 처음 받아보는 거죠. 역시 여러분의 센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진짜 정말 큰 선물이죠. 여기 이게 맞죠, 여러분? 여기 맞다. 네. 펜입니다. 네. 펜. 볼펜을 준비를 했고요. 원래 여기 각인이 돼요. 각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옆에 이제 각인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는 건 저희가
남겨놓은 이유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교수님의 한자를 적기 좀 그랬고 제가 감히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말을 쓰고 싶었어요. 뭐 넘버원 프로파일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로도 사실 이 자그마한 펜 안에는 못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비웠다는 게 아니고요. 쓰기에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제 가기는 비워놓고요. 가긴 언제든 네, 가까운 매장 가시면은 15분 내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준비를 저희가 저희 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좀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선물보다 이렇게 펜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퇴직을 하는 날 우리 전국에 있는 프로파일러 후배들이 모여서 저희들끼리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펜을 받는다는 건 끝없이 펜을 놓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채찍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그 물건이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먼 걸음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또 교수님 이제 안전하게 또 배웅을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되게 바쁘셔요. 이게 안 바쁘시다고 하시지만 진짜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저희도 이제 화면 돌리고 저희가 이제 배웅해드리고 다시 저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 걸음 해주신 저희 권유령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이따 봬요.